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또 대한민국과 경제적 민주주의, 오늘 또 우리 임수환 박사님 모시고 우리 또 한번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18페이지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국제협력입니다. 네, 이제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미국에서 주도해서 서유럽을 이제 부흥시키고 또 일본도 부흥시킨 그 이후에 이제 박정희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건설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것이 있는 틀 속에서 국내 정치의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국제협력 분야에서 그 이전보다 또 다른 양상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 이전에는 아직 자유주의 질서가 형성되기 전에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간의 관계로만 이루어졌다면 이제 지난번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58년경에는 블레튼 우드스 시스템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만이 아니라 서방 경제적인 서방 선진국들이 여럿이 이제 하나의 질서를 형성하고 서방 시장이라는 것이 형성돼서 이제 국제 질서를 규정하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되고 쿠데타도 그 안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박정희 정부가 이제 붕괴될 때도 또 그 틀 안에서의 영향 속에서 이제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여러 가지 국내에서 일어나는 것과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와 이 인터액션 상호작용이 아주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를 따로 떼서 파악하기가 어려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거를 국가 자본 축적 또 소득 체제 보존 이 두 챕터에서 이제 한번 했습니다만 국제 협력이라는 하나의 다른 관점으로 쭉 한번 다시 리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리뷰를 해보면 이제 61년에 쿠데타를 해서 군사정부가 들어오니까 바로 미국에서 요구를 했죠. 군사정부에게 일단 그 헌정질서를 무너뜨렸으니까 빨리 민주주의를 회복시켜라. 그 다음에 그 경제개발 계획이 너무 그 민족주의적이고 중화공업을 우선시해서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으니까 경제개발 계획도 수정해라. 그 다음에 적자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적자 예산을 또 축소시켜라. 뭐 이런 요구들을 했고 또 원화도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평가 절상돼 있어서 국제무역을 할 때 불리하다. 그러니까 정상화시키는 게 좋다. 뭐 이런 요구들을 해왔는데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신청을 드렸다시피 처음엔 박정희 이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저항하다가 64년도에 와서야 이제 순응을 하기 시작해서 물론 63년도 이제 선거를 해서 민주주의를 회복했고 헌법도 헌정질서도 회복하고 그다음에 경제개발 계획은 64년도에 수정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경제정책으로서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 전까지는 이승만 대통령 시대는 주로 원조 자금을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는 원조는 이제 미국에서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개발 차관을 갖다 써라. 그러니까 개발 차관을 갖다 쓰면 원유가 이제 갚아야 되니까 그것을 해외에다가 수출을 해야 달러를 획득을 해서 갚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해외에 수출을 하려면 그 시설을 또 들여와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공장 같은 걸 가동하려면 기계를 만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생산 설비를 들여다가 생산해서 또 미국에다가 팔고 시장에다가 미국 시장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다 보니까
대일, 대미 외교가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죠. 수출 주도 산업화에서는. 그래서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했죠. 그다음에 또 월남전에 또 파병을 해서 미국의 그 대동아시아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줬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국제 질서에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이제 적응할 수 있는 전략적 결단을 박정희 정부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딱 대응을 해준 거죠. 정확하게.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이런 그 한일 국교정상화라든가 월남 파병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도시 지식인들의 반대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일 국교정상화라는 걸 안 하던 걸 하려니까 이제 반일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대학생들 때문에 신문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지식인들도 대학생들하고 동조를 하고 또 월남 파병에 대해서도 그 반대가 많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돌파하기가 참 어려웠죠.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독립운동을 했던 지도자로서의 강력한 권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대중들의 또 운동을 또 많이 그 지도를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말하자면 참 반탁운동이라는 대중운동하고 그걸 반탁운동을 지휘했고 그다음에 또 청년단체들 운동도 지휘하고 자기 또 대중연설도 잘하고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요소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을 설득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령 때 선포해서 그걸 막았죠. 대학생들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도시 지식인 사회, 도시의 주로 지식인 사회가 자유주의적인 풍조를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융하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대립되는 그런 상태로 이제 18년에 집권이 진행이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수출 주도형 산업화에 적응을 했고 새로운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적응을 했는데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미국이 주도를 했지만 서유럽의 여러 나라와 일본이 다 참여하는 선진국들이 다 참여하는 질서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는 개인이 자유롭게 여러 나라에 이제 여행을 할 수 있고 정보 통신을 교환할 수 있고 소식을 연락할 수 있고 또 학술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여론이 일어나죠. 국제 여론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문화라는 게 국제사회, 서방 국제사회 문화라는 게 생성이 되는 거죠. 공유하는 문화. 물론 이제 주로는 이제 뭐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이 기반이 되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문화적인 변화, 사회 분위기의 변화가 국제 질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내에서의 사회적인 변화가 국제 질서의 또 변화를 촉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국제적인 변화 영향을 상당히 크게 미치는데 특히 이때는 미국 사회에서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큰 사회적인 변동이 있었어요. 60년대. 그게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 킹 대변자는 흑인 민권 운동. 미국이 1841년부터 5년까지 남북전쟁을 해서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걸로 되어 있지만 명분상으로는 실제로 이때까지 흑인들은 투표를 남부에서는 못하고 있었다. 북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투표권을 달라. 또 흑백 차별을 폐지하라. 이런 이제 민권운동이 이때 일어나서 실제로 흑인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난 게 이때다. 60년대. 그 다음에
그 월남전에 65년부터 미국이 지상군을 파견하기 시작했는데 그 65년도에 지상군이 파견되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사건이 이제 국내 문제가 되면서 반전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미국 사회에서 이 민권운동과 반전운동에서 미국 사회의 성격이 이때 급격하게 변화해요. 그 전까지 전통적인 미국 사회로부터 굉장히 크게 변화해요. 진보적인 그런 색채가 강력해지고 인종차별이라는 거에 비도덕적으로 이제 하게 되고 또 뭐 남녀관계 편들 뭐 성개방 이런 또 성조기를 막 대모하는 군주의 불을 태운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때 다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있을 수 없었던 아주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고 이제 개인이 국가의 규제를 받기를 싫어하는 그런 풍조가 강해지는 거죠. 성조기를 태울 정도니까 나의 권리를 국가도 억압할 수 없다. 이런 풍조가 강력해서 이런 것이 이제 점점 이제 국제 변화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걸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이제 자세히 설명할 텐데. 그리고 또 이런 반전운동의 이제 결과겠지만은 닉슨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월남전에서 이제 철군을 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괌 독트린을 69년도에 발표를 해서 아시아의 분쟁은 아시아인들끼리 스스로 해결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월남전에 파병을 했던 나라라서 미국이 월남전에서 철군한다든가 또 아시아에서 또 미국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이제 변수가 된 거죠. 말하자면 처음에 우리가 월남에 파견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군이 월남전에 지상군을 파견하는 부담 때문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지상군을 빼서 월남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갈 테니까 미 지상군 한국 그냥 놔둬라. 그 대신 우리가 가서 싸워주겠다. 이런 이제 논리로 시작된 것이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고마워했는데 미국이 이제 결국 그 전쟁을 포기를 하는 그런 이제 단계로 들어가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월남전에서 말하자면 공산군의 팽창을 막지 못한 거예요. 게다가 괌 독트린으로서 미국이 동아시아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 했다는 데는 한국에서의 북한을 저지하는 문제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또 주한미군 빼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완전히 빼는 게 아니라 잠시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69년도쯤 되면 이제 상당히 그 전에 시작될 때에 힘들게 적응했던 그 국제사회가 큰 변화를 일으키는 와중에서 이제 접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닉슨 행정부의 외교를 우리가 현실주의 외교라고 저는 여기다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말하자면 그 전에는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 또 뭐 유럽이 침체됐으면 우리가 마샬 플랜을 해서 유럽을 부흥시켜준다. 이런 식으로 세계 전체를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해오다가 이제는 나도 버겁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이제 다 잘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국가 이익을 먼저 챙기겠다. 이렇게 태도가 변한 거예요. 닉슨 정부의 시대에 와서. 그러다 보니까 월남전에서도 미국의 이익에 따라서 철수를 하는데 수치스럽지 않은 형태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태도가 됐고 한국에 대해서도 뭐 한국도 이제 어느 정도 산업화가도 되고 했으니까 스스로 해결해봐라. 뭐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이익을 앞세우는 게 주로 이제 현실주의 외교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파워 폴리틱스, 밸런스 오브 파워, 세력 균형에 의해서 이제 평화를 유지해요. 근데 이제 그러한 태도의 연장으로서
71년도에는 닉슨 대통령이 달러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합니다. 그 전까지는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라는 게 달러를 기축통화로 해서 그게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달러를 금태환을 보장했기 때문에 달러를 함부로 막 찍어낼 수 없었는데, 미국이 이제 여러 가지 월남전으로 인한 재정 적자도 있었고, 국내 복지 확충,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라는 그 복지 확충 프로그램으로 해서도 재정 적자가 많이 일어나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금태환 정지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국제 금융 질서에 이때 충격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72년도에 가면 또 그 닉슨 대통령이 북경을 방문해서 모택동과 회담을 합니다. 그 모택동과 미국은 한국 전쟁에서 서로 직접 전쟁을 했던 사이고, 월남에서도 간접적인 전쟁을 한 힘인데, 월남의 대구에서 적과 회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 정부에 큰 충격을 줬는데, 이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자유진영은 다 내 편이고 공산진영은 다 적이다가 아니라 각자 자기 이건 자기가 챙겨라, 뭐 이런 풍조가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된 거죠. 현실주의.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도 현실주의적으로 대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자유주의 뭐 이런 거보다도 국가 이익이 우선이다. 그래서 유신헌법을 선포하고 국가 총동원 상태로 이제 막 중화공업을 밀어붙이고 이렇게 했죠. 그건 이제 그 전신에 설명했고, 또 남북 대화를 치사.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에 가서 모택동을 만든다면 우리도 남북 대화를 못할 거 뭐 있냐. 그리고 또 69년도에 이미 독일의 브란트 수상이 그 동방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70년대이 되면 또 소련을 방문하고 막 또 동도 방문하고 이렇게 아주 급변했던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남북 대화를 시작을 하고. 그래서 저때 나온 말이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현실주의 외교의 기본적인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후렴이랄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미국을 기대지 말고 우리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화공업하고 자주국방력을 또 그 중에 하나는 또 핵 개발이라는 문제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현실주의적으로 대응을 하고 한참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이제 닉슨 대통령이 또 탄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이야기한 미국의 그 국내적인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된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한다. 청조기도 막 불태울 정도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서 결국 카터 행정부가 되고, 카터 행정부는 이 사람은 뭐 워싱턴 정가에 자기는 아무 그 경험이 없다. 이걸 자랑으로 내세우고 나는 시민편이다. 그러다 보니까 난 그 워싱턴을 가서 바꾸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흑인 민권운동이라든가 반전운동을 통해서 서방 세계에 인권운동이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는 국제적으로. 그 인권운동가들이 이제 외교에서도 인권 원칙을 정해라. 인권 원칙을 정해고 그걸 집행해라. 막 이런 압력을 이제 후보들한테 막 넣었는데, 카터가 나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호응을 했어요. 그전에는 없던 일이에요, 그것도. 이런 것도. 인권을 갖다가 가지고 국제적인 문제를 삼는 거는. 그야말로 상당히 진보적인. 그렇죠. 걸 요구했고. 그 전까지는 내정 불간섭이기 때문에, 그건 주권 사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인권을 외교 원칙으로 세워라. 거기에 카터가 그 인권운동단체의 말에 호응을 해주면서 선거에 이기기 위한 표를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제 인권 외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도 없었고, 지금 한다고는 생각을 안 했지만, 네. 제스처라도 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됐는데, 처음엔 소련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이건 버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만만한 게 한국이었어요. 왜냐면 한국은 주한 미군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자기네들이 영향을 미치기 쉽고, 그 다음에 마침 한국의 정부가 유신헌법을 갖고 있는 말하자면 자유주의 질서에서 어긋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다 대고 이제 인권 남용을 넣는 케이스로 이제 삼았어요. 시범 케이스인데 어떻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박정희 정부가 이 카터 행정부한테 인권 압력을 받으니까 국내에 있는 반정부 세력들, 반정부 인사들이 이제 국제적인 인권 단체들과 연결이 돼가지고 정부가 어떻게 이제 힘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이런 이제 현상이 빚어진 건데, 이게 그 전까지의 국제 정치적인 상식과는 상당히 새로운 거예요. 그 전까지 그렇지가 않은데. 그래서 주권과 한 나라의 국경선 안에 있는 건 주권 권한이잖아요. 내정 불가선이 적용되는 건데, 이게 국경을 넘어서 인권 제재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트랜스내셔널리즘으로 초국가주의라고 하죠. 응? 주권을 오버라이드 하니까 주권을 넘어서니까 초국가주의라고 하죠. 이 초국가주의적인 원칙이 적어도 자유주의 세계 속에서는 통용이 되는 이런 현상이 이때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상당히 초기에 우리는 거기에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 들어가서 산업화한 나라로서는 우리가 이제 뒤늦게 발전 단계에 들어간 나라고, 다른 나라는 이미 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로 돼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후발 조선국에서. 대만하고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약점이 딱 잡힌 거지. 근데 이제 대만은 아예 그냥 일당 독재니까 그게 잘 진출되기가 어렵지. 근데 우리나라는 국내 그 국제적인 인권 운동가들하고 호응하는 세력들이 국내에 많이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당제, 복수정당제 사회였고, 또 반정부 세력이 많이 있었고, 또 반유신 이런 세력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국제사회와 국내에 있는 반대 세력이 압박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사이에 국내 이제 부마 사태 같은 이런 도시 폭동이 일어나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권력 내부에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주로 이제 차지철과 김재규 사이에, 이제 차지철은 강경 진압을 주장했고, 김재규는 강경 진압을 긴급 일어난다고 걱정했고, 이런 갈등이 일어나다가 결국은 김재규가 대통령을 암살, 이렇게 해서 이제 유신 체제가 이제 타결을 입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제 또 김재규 자신은 또 보안사에 체포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국내 정치적인 정변이지만 이게 국제 질서의 변화와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승만 대통령의 정부가 무너질 때도 미국이 더 이상 원조를 해줄 수 없다. 이제 개발 차원을 받아가라 라고 미국의 원조 정책이 바뀌면서 거기에 적응을 못하면서 이제 4.19가 일어나는 계기가 된 것처럼 거기도 국제 질서의 변화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의 원조를 주는 시스템에서 이제 서방 국제 질서가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개발 차원을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는 그 변환기에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거고, 이제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전까지는 그 주권 원칙이 확고하게 확고하던 질서에서 이제 그 초국가적인 세력이 이 현실화되는
이런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박정희 정부가 또 붕괴되고 그래서 이게 국제 질서와 밀접히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는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오는데 카터 이후에는 레이건 행정부는 이 미국 정부로서도 참 곤혹스러운 거예요. 국민들의 요구 바뀌었으니까 옛날에는 대통령이 하는 일은 거의 비밀에 쌓여 있었고 대통령이 사생활에서 뭐 어디 가서 바람을 피웠다든가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언론에서 보도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금기사항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 이런 뭐 인권 이런 걸 가지고 뭐 국제정치에 적응을 한다는 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런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국가들이 집단으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형성하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자유가 다 보장이 돼 있고 그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개념이 바뀌면 자발적으로 이 국가도 거기에 바뀐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구조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 닉슨 카터 전부 다 이제 그 적응하는데 애를 먹었는데 레이건은 이제 들어와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컨스트럭티브 인게이지먼트라고 해가지고 그래 한국에다가 우리가 한국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공개적으로 하진 않겠다. 그거는 우리 따로 만나서 그때는 전두환 대통령이시니까 전두환 대통령한테 안 열렸는데 빨리 다음 차기 정부에게 평화적으로 정권을 넘겨라. 선거를 통해서 그 대신 당신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우리가. 근데 그 말을 공개적으로 안 하고 정부 대 정부 비밀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뭐 당신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워낙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선거에도 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해서 전두환 정부가 결국은 6.25 선언을 받아들이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넘겨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건설적인 관여 정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게다가 하는 그 태도도 이런 거예요. 지금. 레이건이 했던 그 모델을 가지고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박정희 정부부터 이제 전두환까지 미국의 정책 변화와 한국 국내 질서의 변화가 밀접히 연결됐던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걸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아니고 맨날 국제적 질서의 변화에 우리는 뭐 이렇게 종이배처럼 아무 힘 없이 흘러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언뜻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국제사회에서 무슨 일만 일어나면 한국 정부에 분명히 무슨 충격을 주고 무슨 큰 정변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사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 그때부터 일어났던 어떤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죠. 급변하고 하니까 국제 질서가 주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너무 과장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에 좀 제가 왜 느끼냐면 이 사석에서 이 국장님이 그런 걸 무슨 댓글이나 어떤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래 미국이 왜 그래 이러면 국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왜 우리 사고를 거기다가 맞추고 그게 개평하냐 하시는데 아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지금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트럼프가 막 한반도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뭐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트럼프가 해결해 줄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돌아다니는데 그게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국제 질서라는 게 한번 형성이 되고 나면 어느 나라나 적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또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참여를 해요. 단지 다른 선진국들은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하고 조화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조화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변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고 또 대만 같은 경우는 아예 일당 국제였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개발이 안 된 나라에서 개발이 되는 이런 산업화 과정이죠. 말하자면 군대로 치면 도하를 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도하를
강을 건너가는 군대는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서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산업 발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돼 있죠. 근데 우리는 산업화라는 강을 건너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취약했던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그 원리를 찾고 그걸 정착시키고 나면 그런 일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특별히 세계 질서에서 우리는 쥐락펴락되는 그런 나라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는 능력이 아직 모자라서 그렇다 이거예요. 부족하다. 다른 나라는 이미 미리미리 적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정변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하긴 70년 동안 그 취약한 그 과정에서 네. 미국은 200년 동안 해온 건데 우리는 지금 70년, 50년 불과 뭐 산업화 단계만 50년 잡고 50년 동안 이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니 얼마나 큰 미국과 유럽은 자기네들이 국제질서를 만들 때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만들 때 그걸 같이 만들었던 거예요. 네, 또 동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쉽죠. 지네들이 만들었어요. 일본은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거기는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산업화가 됐던 나라예요. 그리고 국제적인 지식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쉽게 적응하죠. 근데 거기 보면 우리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국제적인 적응 경험도 없고 산업화도 안 돼 있어요. 산업화할 수 있는 지식도 없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갑자기 성장을 하는 자체도 힘든데 또 국제 질서가 환경이 변하니까 이 중에 이제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뭐 특별히 무슨 역전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비할 문제는 아니다는 거죠. 조금만 더 가면 우리도 이거 적응할 수 있는 체제에 갈 수 있다 저는 과도기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 때문에 내가 요 마지막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자 이제 국제협력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 책에 처음에 얘기할 때 손문이 1921년에 책에서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중국의 국제적인 개발이라는 책을 썼는데 손문은 그런 제의를 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랬죠. 왜 못 도와줬냐? 그때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21년이면 18년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39년이 시작되죠. 그 순간이 그때는 국제 국민 질서가 불안정했어요. 세계 제1차 대전으로 해서 영국의 힘이 약화됐어요. 금융의 리더십이 약화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근본위 제도도 깨졌다가 다시 나왔다가 막 이러고 왔다 갔다 할 때요. 그러니까 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성문의 얘기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됐어요. 시스템이 없었어. 안정된 국제금융 시스템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문은 그 생각을 하지만 실현하는데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국제금융 질서가 이제 지금 현재 운영되는 질서가 생긴 건 44년 브레튼 우즈 협정으로 해서 시작돼요. 그 브레튼 우즈라는 지역에서 이제 협정을 몇 개국이 맺었는데 IMF를 건립하고 IBRD 세계은행을 건립했어요. 그리고 그 지금 WTO 같은 거를 그때 만들려고 그러다 실패했어요. ITO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미국 의회가 부결시켜버렸어요. 자기네 주권을 넘기기 싫다. 그래서 그 세계 자유무역을 관장하는 건데. 그래서 그 대신 47년에 가트, 일반 관세무역 협정, 그거를 해서 이 세 가지가 한 세트가 되고 브레튼 체제가 굴러간 거예요. 저것만 획기적인데요? 저것만 이런 제도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미국이 획기적으로 한 거예요. 그전에는 영국도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자기네들 위주로 이렇게 힘의 영향이 있으니까. 근데 미국은 국제기구로 자기네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를 건설하던 그 시스템을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유엔도 그렇고. 그런데 이 브레튼 우즈 체제가 처음엔 작동이 안 된다고 했죠. 왜냐면 소유럽이 이미 뭐 완전히 파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게 다자주의 기구인데 미국 혼자만 뭐 힘이 세고 나머지는 뭐 무인지경이니까 작동이 안 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 대신 마샬 플랜으로 혼자서 그걸 다 감당했었죠. 그 다음에 또 일본도 이제 한국전쟁 물자 조달하면서 일본 등식했고 그리고 그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고 그런 상태로 있다가 이제 그 와중에 우리가 한국 전쟁을 겪었죠. 6.25 전쟁은. 네, 6.25 전쟁을 겪고 이승만 대통령이 고집을 해서 한미동맹을 체결하고 미국 원조를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마샬 플랜으로 서유럽을 부흥하던 딱 그 개념이 우리나라에 적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서유럽하고 미국하고 같은 인종이 같은 선진국이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떤 알지도 못한 나라가 들어가서 지금 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이때는 이승만 대통령은 봐라, 우리가 공산주의를 막는 최전방에서 희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한 거다. 그 누가 누구를 돕는 게 아니다. 이게 우리가 당신네들을 전략적으로 돕는 것처럼 당신네들 우리 경제적으로 도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58년경 되면 서유럽이 이제 다 부흥되고 일본도 부흥되고 해서 브레튼 우즈 체제를 이제 작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거는 이제 일방적으로 우리가 원조하는 거는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 원리로 자유주의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상 원조 없고 차관을 주면 당신네들이 이걸 생산을 해서 갚고 이런 식으로 하자. 그리고 내가 혼자 왜 그걸 다 감당하냐. 이제 내가 다 키워놓은 나라들도 있으니까 같이 합의해서 하자. 그래서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그러한 질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자유주의 국제 질서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데 대해서 아까 이승만 대통령은 다르게 생각했다 그랬죠. 우리가 전략적인 희생을 하니까 당신네들이 우리를 원하게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응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가 침체하면서 살고 나서 연세도 있었고. 그렇죠. 그때 이미 연세도 있었어요. 그 전에는 이런 그 원조는 곧 다른 나라에 종속되는 게 국제사회 그런 거였잖아요. 식민지도가 그렇게 생각해요. 받는 자는 주는 자에게. 그런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때 시대가 변했다. 이제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다 같은 배에 탄 거다. 동등하다.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걸 이분은 그때 파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다시 한번 변하는 데는 이제 그때 연세도 많으니까 적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적응한 건 이제 박정희 정부가 들어와서 해서 개발 차관을 해서 수출 지도형 산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부 교체가 방법이 불안정하게 됐지만 어쨌든 연속해서 적응을 했어요. 그 다음에 71년도 이제 박정희 정부 계속되고 있는데 71년도에 금태환 정지가 돼버리니까 달러 금태환 정지가 되니까 브레튼 우즈 체제가 일단 붕괴한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튼 우즈 체제는 달러를 금에다가 이제 연계시켜 놓고 다른 통화는 다 달러에다 연계시켜 놓고 통화 증가를 억제하면서 국제 자본의 이동을 국가가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 국가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걸 규제를 못하게 되면 자본이 자기가 제일 그 세금이 적고 임금이 싼 데로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당연히. 규제를 못하면 복지 국가가 안 되는 거예요. 복지 국가를 하려면 임금 자꾸 올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게 자꾸 이제 세금 없는 데로 가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빈익빈익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71년도에 이런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면서 한국은 이제 거기서 상당히 당황했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대응을 해서 중화공업 군수산업 육성이라고 그냥 국가가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그 위기를 대처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미 선진국들은 뭐 이런 정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털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자본 자유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의 IMF 위기 같은 게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충격을 위해서 오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우리는 그 국제 질서의 변화에 맞는 국제 협력의 방법을 찾아서 여러 번 자기 적응하는 그런 힘을 굉장히 썼었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발전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헌정 질서가 중단되는 몇 번의
사변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에 우리나라 정부들이 해왔던 그 적응의 노력, 그 국제 환경을 활용했던 그 기술 이런 것들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거 하는 과정에서 몇 번의 정부가 무너지는 희생을 했지만 결국은 국가의 정체는 극복을 하고 여기까지 발전했다. 저는 잡았으니까 왔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러한 국제 질서에 좀 더 뒷북을 치지 말고 우리 먼저 선행적으로 파악을 하고 적응을 해 나가면 이런 정치적인 변동을 헌정 질서상의 변동을 겪지 않고도 안정된 정부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는 거죠. 아주 그 핵심적인 건 참 지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주체적인 역량을 자꾸 더 키워서 안정적인 단계로 가야만 되는 것이지. 이거 한국 사람은 원래부터 그 사대주의고 뭐 국제적인 그 변수에 맨날 휘둘리는 나라야. 그 조선시대부터 그랬어. 뭐 신라부터 그랬어. 막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그렇죠. 포기한 거예요. 스스로 자존감 낮추면서 완전히 힘을 빼버리죠. 그렇지. 의지가 없어지고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국제협력이라는 게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사대주의도 아니고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문 때만 해도 없었던 국제 질서가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도 그 만들어지자마자부터 거기 참여해서 지금까지 활용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 같은 데는 거기 참여 안 하고 저쪽 바깥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욕이나 하고 한국이 그 국제 질서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사회주의라고 욕하고 이러는 거는 배가 아파서 그런 거예요. 자기는 참여 못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흐름을 잘 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말씀드리니까 진짜 이 국제 협력에 대한 흐름도 잘 타야 그러니까 국제 협력이라는 거를 수치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진짜 활용, 적극적 활용. 그게 정말. 그리고 그게 주체적으로 또. 그게 주체적인 거지. 그걸 막 도외시하고 막 욕하고 그건 주체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삐뚤어진 거지. 맞습니다. 그 삐뚤어진 겁니다. 정확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진짜 삐뚤어진 거죠.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 민주화 이후. 알겠습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이 조금만 더 생각하고 우리가 4대가 아니었다. 흐름을 탔다. 국제협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해서 산업과 틀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성견지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서서 가야 된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